지금까지 중국산 전투기를 구매한다는 나라는 있어도 실제로 구매까지 이어진 나라는 없습니다. 이는 중국산 전투기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넘어 중국이란 나라 그 자체의 문제인데요. 이와 반대로 KF-21 전투기는 지금도 도입을 위해 많은 국가들의 오퍼를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폴란드를 비롯해 UAE 등 일부 국가들은 KF-21에 탑승해 비행하는 경험을 하는 등 믿지 못할 정도로 투명한 사업 계획과 성능에 다들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KF-21에서 중국산 스텔스기를 탐지해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KF-21은 대형 A사와 데이터 링크 그리고 100km 이상급의 BVR 미사일인 미티어를 운용합니다. 스텔스 표적에 대해 미사일의 종말유도 성능을 끝까지 살리려면 표적 갱신이 끊기지 않아야 하는데 앞서 말한 다중 센서 융합이 바로 그 끊김없는 갱신을 확보하게 됩니다. 관건은 비만화가 아니라 다중 네트워크로 스텔스기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한국은 비용과 기술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모듈을 쌓아 올렸습니다. 스텔스기는 처음부터 보던가 아니면 보이지 않던 표적을 결국 드러나게 만드는 게 관건인데 이 답을 위해 한국은 조기 경보와 장거리 레이더 및 수동형 감시를 하나로 묶는 다중 대역과 다중 센서 융합으로 했습니다. 조기 경보기는 먼 거리에서 넓게 보는 눈이면서 다중 센서에 트랙을 묶어 전투기에 전달하는 노드 역할도 맡습니다. 한국은 기존 2737 PSI 4대로는 동부가 스텔스 밀집 환경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1월 미국의 승인을 받아 E7 웨지테일 4대 도입 절차를 공식화했는데요. 예상 사업비 49억 달러로 임무 레이더는 UHF 기반으로 스텔스 표적 장거리 탐지에 유리한 주파수 특성을 씁니다. 새 조기 경보기가 들어오면 남해와 동해, 서해 감시 갭을 줄이고 한국형 방공 미사일 방어체계 표적 품질 자체가 한 단계 상승합니다. 여기에 한국은 국산 장거리 레이더를 2024년 11월 개발 성공하면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카디즈 전역을 24시간 탐지 추적하는 공군 영공방어의 기둥으로 도입이 진행되면 노후 수입형 레이더를 단계적으로 대체합니다. 전술적 의미는 단순히 먼 데서 많이 본다가 아니라 고각 탐지와 적어도 회피 경로의 갭을 줄이고 해상 및 대지 배경 잡음에서 스텔스기 미세 트랙을 끝까지 유지하는 처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뜻입니다. 이 레이더가 제공하는 깨끗한 트랙이 있어야 후속 요격 체계가 진짜 일을 합니다. 조기 경보기는 대공전의 페이스를 잡고 장거리 레이더는 빈틈을 메우고 PCL은 표적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이나 해상 이지스의 화력 분배가 더해지면 스텔스기는 들어오면 들키고 들키면 고스란히 격추되는 표적으로 바뀝니다. 한국이 적 스텔스기를 끝내 드러나게 만드는 방법은 현장의 전파 지형과 공군 지휘망에 맞춘 실전형 조합입니다. 우리 연구진이 축적해온 PCL인 수동형 위치 탐지는 FM과 DTV 같은 상업 송신원을 조명기로 쓰고 수신기들은 표적 반사파의 도달 시간과 도플러 차이를 계산해 궤적을 복원합니다.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국방과학연구소 ADD 지원하에 FM 기반 PCL 알고리즘 최적화와 실시간화가 진전되었고 FM 및 H 계열 파형을 활용하면 지형 배치에 따라 대략 150에서 300km급 탐지권역을 만들 수 있다는 성능 가늠치가 제시돼 있습니다. 올 6월 공개된 자료 기준으로 SM2는 2028년까지 발사대 시제와 통합 검증을 포함하는 1억 4,600만 달러 규모 통합 계약이 진행 중이고 2035년에는 총 18억 6천만 달러급 투자가 계획돼 있습니다. 상층 레이더의 C2 및 발사대 구성이 기존 LSM과 연동되면 상공으로 빠지는 스텔스 표적에도 교차각을 크게 만들 수 있어 요격 확률이 올라갑니다. 관건은 빨리 보고 오래 추적하는 감시망과 높이 잡아 멀리 쏜다는 요격 궤적이 하나의 작전 타임라인으로 맞물리는 것입니다. 스텔스 표적에 대한 BVR 교전의 본질은 엔진이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격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티어와 국산 전투기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한국의 탐지 자산들인 조기경보 지상 레이더,
PCL의 링크가 끊기지 않으면 비가시 교전에서도 표적의 회피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미사일을 KF-21과 F-35가 공유할 수 있는 탄약 공통성은 전시 지속성 면에서도 큰 장점입니다. 다가오는 미래 전장의 하늘의 주도권은 보이지 않는 적기가 아니라 보이게 만드는 탐지 자산이 됩니다. 전 세계 방산업체 80% 이상이 AI 인공지능과 ML 머신러닝 기술을 이미 활용하거나 도입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AI는 전장 상황 인식, 지휘 통제, 정보 분석, 사이버 방어, 병참 자동화 등 주요 군사 기능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데 미국 국방부는 2025년 AI 관련 예산을 18억 달러 이상 책정했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도 AI 전담 조직 신설과 전략적 투자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역시 KF-21에 들어갈 미사일 하나까지도 이 AI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최근 이러한 변화를 선언한 기업이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은 항공유도무기 항공전자 발전 세미나에서 수요에 대응해 무장을 개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퍼스트 무버로 발돋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LIG 넥스원은 국내 최고의 미사일 개발사로 각종 국산 무기 체계들이 채택하고 있는 최고 성능의 미사일들은 수입품이 아닌 대부분 이들의 손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군의 소요에 맞춰 개발해온 기존의 방식하에서의 최고 승리자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사실 기업이 안정적인 사업성에 안주한다면 이를 벗어나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한 발 나아가 정부 사업 발주를 받지 않는 자체 개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최근 NVDA에서 스피어3 미사일을 FA-50과 KF-21에 탑재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한국에 해왔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나름 성능을 갖춘 해외 미사일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더 없이 반가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스피어3와 동급임에도 훨씬 강력한 확장성을 지닌 미사일을 신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미적지근한 반응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 방산기업인 LIG 넥스원은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비롯해 신형 미사일 두 종류를 공개했습니다. 250파운드급 소형 모듈 미사일, 1000파운드급 모듈형 미사일의 두 가지로 설계 사상은 비슷하나 체급이 각각 다릅니다. 250파운드급 소형 모듈형 미사일은 미국 RTX사의 SDB2 유도 폭탄이나 유럽 NVDA사의 스피어 미사일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사실상 자율형 무인 전투기에 가까운 자율비행 능력과 임무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확장성인데요. 이를 위해 250파운드급 소형 모듈형 미사일은 탄소 복합 소재를 사용하여 높은 수준의 스텔스 설계를 적용하게 됩니다. 연령상 탐색기 모듈과 디코이 모듈, 타격용 탄두 모듈, 전자기 모듈, 감시 정찰 모듈, 통신 중계 모듈 등의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임무에 따라 성능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추진기관 역시 엔진을 탑재하지 않는 활공형 모델과 엔진을 탑재하는 추진형 모델로 폭넓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듈의 다양성만큼 250파운드 소형 모듈형 미사일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전파 재민 모듈과 전자파 공격 모듈을 탑재한 소형 미사일로 해안선을 따라 공격하는 적의 드론을 공중에서 전파 방해로 무력화하거나 적의 방공 미사일에 가짜 표적으로 나타나서 적 미사일을 소모시킬 수도 있죠. 특히 여러 대 군집 운용되어 대함 공격에 활용되면 기만 및 전파 방해, 미사일이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하는 사이 여러 대의 타격용 미사일이 적함선의 취약 부분을 공격하고 통신 중계 미사일이 이들 미사일의 탐지 정보를 전송하여 최적 공격 타이밍을 노리는 등 미사일만으로도 지능적인 공격 작전이 가능해집니다. 250파운드급 소형 모듈형 미사일은 올해 안으로 개념 연구를 수행한 뒤 2028년까지 시제 미사일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한편 두 번째 미사일인 1000파운드 모듈형 미사일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1단계로 지상 발사형 미사일을 개발 완료한 다음 2029년부터 2032년까지는 항공기 발사형 비행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50파운드급과 마찬가지로 모듈화, 네트워크화, 지능화 기술을 적용한 이 미사일은 모듈 교환으로 간단히 대함 공격,
혹은 대지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쪽은 노르웨이 콩스버그사의 NSM 아음속 대함미사일과 크기나 무게가 비슷한데요. 대함 공격용 버전과 대지 타격용 버전에 따라 탐색기와 탄두를 바꿔 끼울 수 있고, 기존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영상 적외선 탐색기를 사용한 추적은 물론 AI를 활용한 자동 인식으로 항법 및 최종 유도를 수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능은 높은 기동성을 바탕으로 파고 적응형 시스키밍 기술을 선보이는 NSM 미사일의 상위 호환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NSM 미사일의 성능이 지금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액조세와 푼에 이은 서방 표준 대함 미사일로 취급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추후 시장성이 매우 밝습니다. LIG, 넥스원은 이 두 미사일의 핵심이 기존 수요 대응 방식에서 수요 창출 방식으로의 전환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의 소요 재개에 따라 요구 사항에 맞춘 무기를 납품하는 기존 개념에서 벗어나 미래전에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유도 무기를 직접 제시하여 혁신적인 차세대 무기를 신속하게 개발하고 미래 수요에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전의 환경을 고려하면 당연한 변화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이는 드론 무기의 AI 무기의 등장 속도는 기존 무기체계 연구 개발 방식으로는 결코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엔비디A, 이스라엘의 라파엘 등 앞서 나가는 경쟁자들을 빠르게 추월하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적용한 지능화 임무에 따라 기능과 장비를 교환하는 모듈화 그리고 생산체계 혁신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신년마에 개발되는 두 종류의 미사일은 LIG, 넥스원의 차세대 주력 상품으로서의 잠재력도 지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모듈형 개념으로 임무에 따라 탐색기나 탄두를 바꿀 수 있는 점을 살리면 향후 신기술 적용도 기존보다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및 네트워크 기능이 들어가 미사일이라는 체계를 뛰어넘어 소모성 무인 편대기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죠. 말하자면 드론과 미사일의 장점만을 합치는 새로운 종류의 무기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론 특유의 저렴한 가격과 군집 운용에다 미사일 특유의 명중률과 파괴력을 합치면 상당히 무서운 성능을 뿜어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LIG 넥스원의 계획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신형 미사일 외에도 현재 연구개발이 진행 중인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및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관한 것입니다. 추후 KF-21에 통합되어 사이드와인더 암람, 아이리스-T 미티어 조합을 제치고 주력 공대공 무장이 될 예정인데요. LIG, 넥스원은 경쟁 모델보다 높은 고기 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세한 변형까지 장기간 측정해 최대 100G 이상의 고기 동성을 단거리 미사일에서 확보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서방권 최고 성능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견딜 수 있는 중력 가속도는 50G 수준인데요. 이 정도로도 매우 급격한 방향 전환 시에 미사일 탄체가 안정적으로 버티면서 상당한 수준의 고기 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까지는 버텨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정도의 급격한 방향 전환은 한두 번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지속적인 고기동 비행을 수행할 경우에는 탄체의 크랙이 발생해 공중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LIG, 넥스원은 100G의 중력 가속도를 견디는 신형 탄체를 만드는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존 최고 성능 미사일 수준의 급기동을 횟수 제한 없이 해내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초고기동까지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튼튼한 신형 탄체만으로는 모자라고 그만한 기동성을 받쳐주는 추진력 또한 필요하죠. 여기에는 LIG, 넥스원이 LAD 개발 과정에서 습득한 이중 펄스, 램제트 고체 로켓 모터 기술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피 및 연료량 대비 사전거리와 추진력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술로 LIG, 넥스원은 이를 통해서 아예 단거리 미사일과 중거리 미사일의 경계를 없애버릴 생각입니다. 그동안 목표 사전거리에 따라 전혀 다른 기술을 요구해서 별도의 미사일로 개발할 수 없었던 데에서 벗어나 단일 플랫폼으로 모든 거리의 표적을 대응하는 진화된 미사일을 한국이 개발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최첨단 미사일들을 한국이 보유하게 되면 앞으로는 독자 수출이라는 새로운 판로도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성능이 경쟁 기종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기껏해야 통합 가능한 전투기의 패키지 판매하는 정도가 최선입니다. 그러나 세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성능이라면 앞다투어 최고의 공중 전투력을 확보하려 애쓰는 세계 각국에서 미사일만 따로 사가려고 줄을 서게 마련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무인 전투기의 개발 열기가 뜨거운 상황인데 여기에 탑재할 미사일도 조만간 경쟁이 붙을 예정이죠. 한국이 지금 현명한 선택으로 누구도 따라잡지 못할 최강의 미사일을 개발해 둔다면 앞으로의 한국 방산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 방산 무기들이 대한민국 군사력을 반증하듯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공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KF-21 실전 배치가 이제 포압까지 다가오면서 해외 외신들은 한국의 국방력 변화와 동북아의 패권 이동에 대해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투기 엔진 기술력까지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1만 번째 엔진 출하 이후 공장 증설을 시작으로 향후 5년 안에 F-35 전투기에 사용하는 2만 파운드급 엔진까지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존 해외 업체의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국산화 기술 협력 생산에 나섰는데요. 이는 향후 우리 KF-21 전투기에 탑재할 독자 엔진 기술을 확보하여 자주국방을 실현시킬 계획의 일환으로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의 행보에 미국 공영 언론 CNN은 전투기의 핵심이라 언급되는 엔진 개발에도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대한민국 첨단 기술력과 방산무기에 대한 특집 보도를 실었습니다. 다양한 해외 언론이 대한민국 KF-21 전투기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이 방산업계 미국과 유럽에 이어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미래의 전망을 내놓은 한편 러시아와 중국 등 공산국가 전술항공기는 다소 과대평가를 받고 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력은 놀라운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수출 성장 규모와 육해공 군사력 분야를 보자면 100년 전부터 첨단 전술무기를 생산해온 유럽 국가들을 대한민국이라는 동양의 작은 나라가 단숨에 따라잡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극한의 시험으로 스스로의 성능을 검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행시험과 미사일 시험에서도 크게 합격점을 받으며 순조롭게 실전기체의 모습을 드러내 많은 국가의 찬사를 받았는데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조립체계인 파스 시스템까지 한 단계 더 발전했습니다. 심지어 한국형 파스 시스템은 이제 미국 로키드 마틴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KF-21 전투기 조립 오차율 개선과 함께 효율성을 극대화해 양산 속도를 빠르게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죠. 이는 현재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KF-21 전투기에 장착할 고성능 군용 항공 엔진 제작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대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군사저력을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 전투기는 놀라운 성능을 비치고 있는데 한국산 전투기의 독립적인 운용을 위해서 국산화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과거 우리 국민들조차 한국 항공 엔진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지만 우리 연구진은 포기하지 않고 수년 전부터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고난이도 엔진 개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엔진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켜 왔으며 이제는 무인기에 국산 엔진을 탑재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인기에서 먼저 부품 신뢰성이 확보되는 순간 대한민국 KF-21 전투기 등 유인기에 탑재하여 엔진 개발을 시험할 예정입니다. 현재 KF-21 전투기에 탑재될 국산 엔진은 그 추력을 빠르게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추중비를 높여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추중비가 높으면 엔진에 힘이 많이 적용되어 전투기에 더욱 고난이도 기술이 들어가며 고고도 비행과 급감속 등 자유로운 고난도 기동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최근 KF-21 전투기는 다양한 고성능 비행을 진행하여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극찬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를 구현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KF-21 전투기 엔진 개발에 농축된 첨단 기술력이 접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 엔진까지 완벽하게 국산화되는 순간 순수한 국산 전투기로 업그레이드되며 새로운 고기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에 최근 한국과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영 방산 공동 수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영국은 대한민국 KF-21 전투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산 F-35 전투기 생산이 늦어져 언제 인도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F-35 추가 도입 대신 한국으로부터 KF-21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양한 시험 비행이 투명성 있게 검증되자 한국과 방산 계약을 맺은 영국은 물론이고 정권 안정화에 진입한 폴란드까지 KF-21 전투기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서 내외 부적으로 수출 협약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KF-21 전투기가 배치되기 바로 직전 초도 생산시설 가동과 라인 증축에 성공적으로 마친 지금이지만 보라매의 증설 작업을 고작 9번밖에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초 2026년까지 1차 생산 라인 가동 계획을 발표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청사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체의 결함이 발생되어 개발이 지원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지만 전투기 생산 라인 증설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는 다행히도 기체 결함과 전혀 상관없이 허가 승인 계획이 예정보다 늦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생산 라인은 더욱 발전한 상황인데요. 기존에 책정되었던 오차 범위를 줄여 무려 2배 이상의 조립 성과를 이뤄내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에 수많은 전문가가 놀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 개량으로 인해 한국항공우주산업 4천 현장에서 진행 중인 KF-21 전투기 생산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지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과거부터 몇몇 전문가들에게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전투기의 조립의 신뢰성과 엔지니어의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무인 로봇 조립 구현을 통한 공수 절감과 품질 확보까지 순식간에 달성해버렸습니다. 중국은 과거부터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한국형 파스 시스템에 대해서 최대한 언급하지 않고 쉬쉬하며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환95는 작년 한국의 엉터리 파스 시스템으로는 아무것도 제작할 수 없다며 혹평을 쏟아내게 하는 등 자신들의 두려움을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이 최첨단 기술력으로 아예 구간이라고 불리는 0.002mm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제대로 당황한 모양을 보여주었습니다. 환95 측에서도 중국 방산 기업들이 고생하고 있는 차세대 파스 시스템 기술력을 순식간에 만들어낸 한국의 기술력에 진심으로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또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이기에 중국이 이토록 격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아직 한국의 기술력이 접목되지 못한 전투기 분야를 개척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우며 이것은 실패가 확정된 도전이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상은 단번에 깨져버렸습니다. 과거 한국은 파스 시스템 개발이 어려운 것을 미리 파악하고 KF-21 기체가 설계되기 훨씬 이전인 2005년부터 파스 시스템 체계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전투기의 생산 방식은 E급 보안 기밀 기술이므로 어떠한 국가나 개발사도 기술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우리 한국은 기술적으로 부족한 사항들을 FA50 생산을 통해 습득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대한민국 방산업체의 기술 자문 선진 사례와 반도체 생산 라인 등을 채용해 파스 시스템의 100% 국산화를 이뤄낸 것입니다. 특히 항공기 생산 라인에 0.002mm 오차를 기록한 것은 미국 록히드 마틴에 이어서 한국의 카이가 세계적으로 두 번째인데요. 주변에서 호시탐탐 한반도를 노리는 적국인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전투기 조립 분야에서 초격차 수준의 기술력을 달성한 위험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KF-21의 무인파스 시스템은 오직 한국의 기술력만으로 개발한 대한민국의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의 항공제조 기술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빠르게 생산되기 위해서 정확한 조립 기술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미 잘 알려진 4대 핵심 기술과 통합 EOS는 개발이 완료됐고 항전 장비도 국산 화율을 높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공개된 국방 보고서에 따르면 KF-21 전투기의 가동률은 무려 9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미국산 전투기인 F-35보다 1.27배가량 높은 수치로 KF-21 전투기의 가동률 90%가 가능했던 이후 역시 국산 부품을 통한 무인 로봇 자동화와 최첨단 무인 로봇 엔지니어 등 우리나라의 최첨단 기술력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스 시스템은 물론이고 한국형 무인 로봇 드릴링 시스템 성능까지 개선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인 로봇 드릴링 시스템은 컴퓨터와 센서를 이용해 정확한 지점을 찾아 정교하게 구멍을 뚫는 시스템인데 기존 작업자가 KF-21 전투기에 구멍 하나를 뚫는 데에 평균 154초가 걸린 데에 반해 한국형 무인 로봇 드릴링 시스템을 이용하면 25초로 획기적인 시간 효율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에선 이러한 무인 로봇 드릴링 방식이 사람이 직접 작업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작업 시간도 80%로 단축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파이측 관계자 말에 따르면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높은 성능의 무인 로봇 드릴링 시스템이 한국에서 개발한 KF-21 기체 조립에 사용되고 있다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현재 한국의 무인 로봇 조립력은 세계 최정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록히드 마틴 엔지니어들이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도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당시 록히드 마틴 관계자는 한국의 항공 기술력이 이렇게 선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을지 몰랐고 예상보다 발전이 훨씬 빠르다며 당황하였습니다. 그럴 것이 미국 측에서는 한국이 처음 전투기를 개발하면 당연히 기술이 낙후될 것이라고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술 부분에서는 미국을 뛰어넘을 정도로 선진화된 기술을 개발했고 이를 두 눈으로 목격했으니 항공기술 선진화를 달리는 미국인들조차 충격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대한민국 KF-21은 미국제는 물론이고 독일과 영국 같은 유럽제 무기와도 호환이 가능하여 탄탄한 수출 가격 경쟁력을 가졌습니다. KF-21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로서 독보적이고 실전에 적용하기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당한 도입 금액과 저렴한 보수 유지비를 필두로 호환성, 신뢰성, 납품 속도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조금은 더 낙관적으로 KF-21 전투기의 미래를 그려보아도 괜찮을 듯합니다.